문화 중에서 근대 교육과 근대 의식의 확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 등장을 하는 근대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까지 뭐 가능하면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근대의 그런 교육과 근대 의식의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근대 교육과 근대 의식의 확대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이제 먼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의 성리학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아무래도 학교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학교로 세워진 학교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원산학사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산학사라고 되어 있고요. 1883년에 함경도 덕원 지역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근대 학문과 무술 등을 교육을 한 곳이고요. 이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강제로 개항을 했었던 세 개의 항구 중에 하나가 있었던 이 함경도 덕원 지역에 있었던 곳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런 교류를 많이 하면서 근대 문물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사립학교로 학교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들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지역 사람들은 근대적인 의식을 좀 빨리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죠. 국가에서 세운 최초의 그런 교육기관은 이제 동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항상 뭐 첫 번째를 기억을 하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일단 동문학이라고 하는 게 1883년에 역시 같은 해입니다. 이거는 학교라기보다는 당시 관리로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영어라던가 일본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영어와 일어를 가리키는 동문학이 건립이 됐고요. 나라에서 세운 본격적인 교육기관은 유경공원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은 1886년에 만들어졌었고요. 외국인 교사들을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 교사들을 많이 초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이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바로 헐버트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교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 이런 고종의 눈에 띄어서 헐버트는 이후 미국과의 외교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나중에 광복이 된 이후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광복이 된 이후 귀국을 하셔서 이제 광복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보셨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그 양화진 지금 우리 당산역 이렇게 넘어가는 철교에 있는데 보면 외국인 묘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헐버트의 그런 무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길모든과 같은 외국인 교사를 초빙을 했고요.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의 대상이 됐었던 게 상류층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자제들에게 근대적 학문 교육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나라에서 세웠던 학교 유경공원입니다. 이 외에 이 무렵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개신교를 선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교를 많이 세웠고요. 이때 세웠었던 학교들이 중심이 돼서 근대적인 교육의 틀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온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배웠었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학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면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85년에 뭐 배제학당이 그리고 이제 경신학교가 이제 세워졌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여학교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물론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화학당입니다. 그래서 1886년 이화학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여성 교육도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화여대의 그 학교 마크에 보면은 188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그런 그 마크들을 살펴보시면 이 학교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가보개혁 중간에 이제 항모아문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이제 항모아문이라고 하는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죠. 원래 조선에서는 우리 육조 체제로 있을 때 이병호, 형, 예, 공이라는 6개의 그 주요 부서들이 있을 때 예조에서 주로 교육과 관련된 일도 담당하는 편이었었죠. 그래서 딱히 예조가 교육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외교 관련된 일도 하고 각종 뭐 국가 행사 관련된 일도 했기 때문에 딱 교육을 전담했다고 하기 힘든데, 이 가보개혁 때 항모아문이 이제 새롭게 설치가 되면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 가보 1차 개혁이 금방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일본의 압박으로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유야무야 됐다가 가보 2차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이 교육입국 조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육 관련해서는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교육입국 조서를 1895년 이제 가보 2차 개혁이 진행되던 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으니 인재를 양성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를 하셨고요. 이 조서가 반포가 된 것에 따라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제 만든 게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선생님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제 키워서 바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소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성사범학교를 통해 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렇게 양성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는 학제가 마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났죠. 이제 애국 개몽 운동기 1905년 이후인데요. 이때 한번 다시 교육에 대한 열풍이 이제 몰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의병 활동을 해서 의병으로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애국개몽 운동으로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 단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 무렵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개인들이 만든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게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학교들이 이 무렵에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랑 학회에서 교과서를 편찬을 하기도 하고,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는 이 사립학교 고등교육 과정을 넘어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대학교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부를 설립하자 해서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일본이 그냥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죠. 사립학교령을 발표를 합니다. 원래 이런 그 법은 사립학교령 그러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걸 도움을 주는 법이어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사립학교들을 좀 체계를 잡아주고 운영이 되게 해주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 사립학교령은 일본이 발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써 전국적으로 만들어 놨었던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힘들게 만들어진 학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민족교육이 탄압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의식들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근대 의식인데요. 그런 근대 의식이 어떻게 갖춰져 갔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의식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 시대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새로워진 시대에 맞춰서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씩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일본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했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개화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이런 개화파들, 이제 박규소, 오경석, 유홍기의 제자들이었었던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이런 개화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사회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근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벌였었던 사건이 이제 바로 이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근대 사회를, 네, 갑신정변이요. 근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되게 급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언제 다 이걸 교육을 시켜서 또 언제 이걸 끌고 가냐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조급함에 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좀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됐죠. 그래서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14개 조의 정강을 발표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14개 조의 정강 발표에는 문벌을 폐지하겠다, 거기다가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겠다 등과 같은 기존의 조선에서는 이제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들을 했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라는 사실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됐을 때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근대적인 의식이 조금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대적 의식이 뭐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이런 동학 같은 운동들,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들과 동학의 평등의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양반 중심의 그런 신분제도에 대한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또 탄관우리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각종 세금들을 통해서 수탈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직강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동학농민운동 이제 1차 봉기 때 1차 봉기를 마무리하면서 헤어질 때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직강소를 설치를 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불량 양반을 징벌을 하겠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분이 보통 이제 양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양반들을 징벌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불량 양반을 징벌하겠다. 거기다가 노비 문서를 소각하겠다. 이거 신분 해방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노비는 없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노비는 여전히 계속 주인에게 얽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 이거를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천민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합하면 이게 결국 신분 차별을 철폐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구습들, 안 좋은 나쁜 그런 습관들, 뭐 과부들이 결혼을 못하게,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들이 이제 새로 시집을 가지 못하게 막아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철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 참여했었던 인사들과 동학농민운동이 갖고 온 이제 개혁의 분위기 등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가보개혁을 진행할 때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가보 1차 개혁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가보 1차 개혁 때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뭐 동학의 평등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결합이 되면서 신분제 폐지, 과부 재혼 허용, 그 다음에 고문이라던가 연좌법 폐지, 거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과거제가 폐지가 됐고요. 근대적 학교 설립의 내용까지 가보개혁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세상과 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수능에서 국영수를 중심으로 사탐과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폐지가 돼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국영수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뭐 새로운 뭐 국영수가 폐지되고 대신 뭐 기술과정이라던가 뭐 미술음악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미술음악 잘하고 기술과정 잘했던 친구들은 뭐 환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 가보개혁의 이런 과거제 폐지, 뭐 근대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뽑아가겠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대 의식이 성장을 해 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퍼지게 하는 데에는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신들이 이런 민권에 대한 의식, 근대적인 의식 같은 것들을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들을 개최하면서 누구라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울 시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각종 뭐 연설이라던가 뭐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었고 또 누구나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이 되는, 특히 만민공동회에서 관민공동회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이 이제 상당히 앞당겨졌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가장 인권의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을 요구를 하면서 근대 시민운동에서 바탕이 됐었던 이런 천부인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권들을 이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독립협회 활동이 이제 고종 황제와의 충돌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고 이로부터 약 10여 년 가까이 지나서 애국개몽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가 되고요. 교육이라던가 이거는 앞에 학교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각종 신문이라던가 이제 종교 등의 문화 활동과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들을 진흥하는 쪽으로 이제 의식이 더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와 함께 만들어지면서 사립학교 설립되고 이제 언론을 통한 언론 활동도 전개가 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인의 인권과 함께 민족 의식도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좀 보고 가죠. 여권 신장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여권이라 그러면은 좀 민망할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 그래서 여성들의 여권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운동, 이제 여권이 신장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이제 양반가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인 이제 이화학당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여권 신장을 위한 뭐 활동으로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여권 선언이 이제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요 최근 들어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 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 최초의 여권 통문이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발표됐다. 이게 새롭게 2015 교육과정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찬양회라든가 최초의 여성 단체인 찬양회, 그 다음에 순성학교로 이제 뭐 최초의 여학교라고 하는데 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단체, 뭐 사회 참여, 그러니까 여성 단체 활동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여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905년 이후에 여학교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화학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학생들을 모으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을 힘들게 설득을 해서 이제 학교에 보내놔도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이제 활동복으로 갈아입히면 뭐 발목이 노출됐다 그러면서 막 집으로 끌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렵에 국외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혼란이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많이 나갔던 곳이 만주와 연해주입니다. 자, 이 만주와 연해주인데요. 만주로 갔었던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조선의 이제 우리 조선족이라고 소위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바로 이제 만주로 넘어갔었던 사람들의 이제 후손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로 넘어갔었던 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스탈린 시절에 강제로 이주를 당하면서 강제 이주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이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됩니다. 주로 이제 농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토를 찾아서 이제 이주를 많이 했고요. 나중에 일제가 침략을 해서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항일 민족 투쟁을 위해서 이주하신 분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삶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었던 분들은 대한제국과 그 협약을 체결을 한 그런 그 노동회사 등을 통해서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로 나갔었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많이들 갔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멕시코의 그 선인장 뭐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뭐 그런 또 농업에 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출하신 분들이 미 본토로 다시 한번 재이주를 또 하면서 한인 사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 한인 사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들이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라던가 이런 데로 넘어와서 활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예전의 학교의 모습, 그리고 만민공동회의 이런 만민공동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남겨놓은 사진과 그림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근대 문물을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면 일단 서양에서 들어온 거대 온 거래 그러면 양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양자를 붙여서 서양에서 들어온 옷이야 그러면 양복, 그리고 또 이제 양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죠. 뭐 서양에서 들어온 과자 그러면 양과자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뭐 여자들의 옷을 양장이라고 부른다던가. 그래서 양자를 붙이면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풍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꿔놓은 이제 발명품들이 있죠. 이 무렵에 이제 석유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성냥도 수입이 되면서 남포등이라고 해서 램프입니다. 램프. 그 우리 그 석유를 태워서 불을 피우는 건데,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식의 끈 아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옆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키우는 남포등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런가 하면 근대 의학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못했었던 각종 신기한 약품들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그런 병을 치료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약이 들어오니까 평균 수명은 늘어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조선 시대에 비해서 일제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들어온 각종 약품이라던가 서양의 의학 기술 때문인 거지,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장의 경우에는 이제 계합파 지식인들은 단발을 하고 나서 이제 양복을 많이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합파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양복을 착용하는 거고요. 가부개혁 이후에는 특히나 더 의복들이 간소화가 되고 신분에 따른 의복 차별이 없어지면서, 게다가 남자의 머리 모양까지 변화가 되면서 이제 좀
배웠다,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복장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여자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근대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뭐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뭐 이슬람권에서 여자들 얼굴 보이면 안 된다고 가리고 다니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서 걸어 다니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도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문화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뭐 게다가 남자처럼 양장이라고 해서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음식 문화가 바뀐 것도 크죠. 뭐 이 무렵에 커피를 뭐 고종 황제께서 뭐 열심히 즐겨 드셨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뭐 커피에는 당연히 케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커피 앤 도넛, 예, 케이크, 뭐 이런 빵, 케이크 이런 것들이 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개항장에는 중국인이라던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갖고 들어왔었던 그런 음식들이 기존의 우리 것들과 혼합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을 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국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짜장면이 중국 본토에는 이런 음식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이제 변형돼서 나온 거고요. 뭐 찐빵이라던가 뭐 우리가 즐겨 먹는 짬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중일의 그런 음식 문화들이 골고루 섞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뭐 어묵 같은 것들 이거 일본에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뎅이니 덴푸라니 하는 식의 일본식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말 표현대로 어묵으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모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성이라던가 계양장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서양식의 완전 서양식 건물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일본식 주택도 등장을 합니다. 현재 목포라던가 군산처럼 일제시대에는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본이 한참 활동을 하면서 번성하던 시기에 지어놓은 일본식 주택이라던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오히려 관광 포인트가 돼서 관광 명소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뭐 기와집에 주어졌었던 뭐 크기 제한이라던가 기와집은 뭐 양반만 살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제한들도 이 무렵에 없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그런 문물들이 많이 수용이 됩니다. 이제 이 무렵에 막 들어왔었던 막 문물들을 보시면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뭐 외워서 선생님이 출제해가지고 다 쓰게 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폭동 일으킬걸요. 근데 한참 근현대사로 이제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고 했던 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연도 같은 것들 다 외웠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먼저 그 근대적 문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빠른 시간 안에 소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금방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뭐 최근의 경우에는 더하죠. 이게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고 뭐 지금 뭐 각종 그런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라던가 뭐 아니면은 메일이라던가 화상 통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얼마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아닌 말로는 선생님들 친구들 중에도 해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닌 말로는 얘네들이랑 더 많이 연락한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을 안 하는데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 경우에는 자주 못 본다라는 걸로 이제 더 오히려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통신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우편입니다. 요즘이야 우편물로 뭐를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고받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집집마다 전화가 놓인 게 한 불과 한 40년도 채 안 됐거든요.
집집마다 전화라는 게 설치된 게 40년도 안 됐기 때문에 한 1970년대나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해야 할 소식이 있으면 이게 그냥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편지로 이제 안부를 묻고 하는 일들이 아주 되게 흔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이 편지도 1884년 우정총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이 우정총국이 1884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갑신정변이랑 겹쳐버렸어요. 이 우정총국 설립 기념 축하 파티장에서 갑신정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편 서비스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돼버렸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895년이 돼서야 다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우편 서비스를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잘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모르스보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게 끊어졌다 연결됐다 하는 그런 소리를, 긴 소리 짧은 소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모르스보어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실상 거의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1885년에 국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편보다 전보가 더 빨리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이제 뭐 관련 영화 같은 걸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역사 영화들 중에서 보면 미국은 이거보다 한 30여 년 전에 그 남북 전쟁을 치를 때 이미 벌써 전보를 설치해 가지고서 운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야, 확실히 우리가 조금 늦었다,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전화는 우편 서비스가 시작된 다음해인 1896년에 이제 경운궁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설치된 편인 것 같아요. 1896년 이 경운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잠시만요. 자꾸 지워지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 전화가 경운궁에 1896년 미국인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또 한성과 인천 사이에 개통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사형을 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죠. 그게 이제 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을 죽인 김구 선생님에게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실을 안 고종 황제가 사형은 취소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그 전하로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에는 뭐 황제하고 신하가 직접 통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는 엄청난 신분이고 신하들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직접 통화를 하는데 절차가 복잡했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향해서 절을 올리고 그 절을 한 다음에 이제 무릎 꿇고 공손히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등은 1887년에 경복궁에 최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된 연도로만 놓고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경복궁에 벌써 전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양의 그런 앞선 문물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하죠? 덕후라고 하나요? 예, 덕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얼리 어답터. 야, 그렇죠. 요즘 새로운 전자제품 같은 거 나오면 막 빨리빨리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얼리 어답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미국에서 전기를 통해 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섭외를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8년이 되면 황실과 미국의 합작 전기 회사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도 전기가 이제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전기를 이용해서 1899년에 서대문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전차가 처음으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해에 1899년 경인선 철도도 놓이게 되죠. 우리가 철도 그러면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경인선 그러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다 해서 앞글자를 따서 서울 경철을 쓰고 인천에 인해서 경인선, 경부선 그러면 서울과 부산, 경의선 그러면 서울과 의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치를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면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같은 철도들은 일본 등의 그런 그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 내에 전차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는 더 빨리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신기하죠. 전차 사실 시내에 이렇게 전차 돌아다니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본은 먼저 침략에 필요한 이런 철도에 더 집중을 했던 거죠. 경인선 그러면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부선 그러면 부산에 상륙한 일본의 물자라던가 인력이 서울까지 빠르게. 경의선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바로 의주, 만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통해서 전쟁 물자 같은 것들을 빠르게 운반하는 걸 목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철도를 놔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해서 놓은 거였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일본이 이후 침략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침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초의 의료는요, 1885년에 설립된 제중원 광해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데요. 이 제중원 광해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1882년, 84년 거치면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84년에 있었던 그 갑신정변 때 피해를 입었었던 이제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었죠. 있던 인물을 당시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었던 알렌 선교사가 수술을 통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고종 황제가 뭐 너에게 뭐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라고 했더니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자금을 대고 이제 서양인 선교사들 이제 의료 지식을 갖고 있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병원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도 만들어졌었고, 그런가 하면 가보교육 이후에는 뭐 위생구까지 설치되면서 이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한제국 정부로 이제 발전을 하면 이제 관립의학교와 이제 광제원으로 이제 설립이 됐죠. 이제 나라에서 세운 관립의학교 광제원이 되고, 또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세웠었던 이 제중원들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한의원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이게 모두 다 제중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이 제중원의 전통을 이은 것이냐를 놓고서 이제 티격태격을 하죠.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 여기 학교 친구들 잘 아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병원을 얘기하는데요. 이 연세대학교란 이름 자체가 연희 전문 학교 플러스 세브란스 병원 합해가지고 연세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제중원에서 활동했었던 인력들이 그대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대한의원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제중원은 나라에서 세운 병원이고 그 나라에서 세운 병원은 제중원 이후에 대한의원으로 이제 바뀌었다. 운영 주체가 계속 정부인 건 대한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와 서울대학교 의대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의원이 서울에 세워졌다면 자해의원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다가 뭐 신식 의료 기술을 받아들인 그런 학교들을 많이 세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서양식의 복장을 하고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동양식 복장을 우리 조선식 복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계시는 이 할아버지는요, 우체부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우체부 아저씨를 이제 모델로 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상당히 복장이 독특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 전등이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전등이 불을 밝히고 있고, 그 불 밝힌 전등이 신기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